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법무부인 정행김의 김희진 변호사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어떤가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햇빛은 또 굉장히 강렬합니다. 오늘은 좀 따뜻한가요? 네. 앞으로 사실은 지금 나라가 뒤숭숭한 지 한 3개월 됐거든요. 빨리 수습이 돼야 될 텐데요. 변호사님이시니까 탄핵 선고 언제 할까요? 그건 제가 짐작하기는 어렵고, 이게 빨리 수습이 돼야 저희의 그 어떤 법조계의 전체적인 부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사건, 사고만 담당하시다 보니까 탄핵 선고 사건에 별로 관심 없으신가요? 예, 제가 이제 일단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사건, 사고 오늘 좀 잘 전달해 주시고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볼까요? 비정한 엄마. 얘기만 들어도 좀 아련해지는데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모르는 남성에게 넘긴 생모 7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갓난아기를 넘긴 이유가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데 무슨 일입니까? 변호사님. 네, 원하지 않은 임신을 통해 낳은 신생아를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브로커에게 넘긴 여성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정주부인 36살 여성은요, 2009년 20살 때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 경제적 사정으로 양육을 포기했고 남자친구와 인터넷 검색으로 입양에 대해 알아보던 중에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겠다, 병원비 정도는 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이러한 제안을 한 강 모 씨에게 연락이 닿았고요. 같은 해 10월 대구의 모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불과 이틀 뒤에 강 씨에게 병원비 34만 원을 받고 아이를 건넸습니다. 해당 여성은 이와 같이 신생아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다른 45살 여성은요, 지난 2011년 30대 때였는데 혼외자를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양을 고민하던 여성은 역시 강 씨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의 충북에서 여자아이를 이번에는 출산을 해서 강 씨에게 아이를 넘겼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른 여성 역시 2014년도에 10대 시절이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 모르게 아기를 입양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이 인터넷 글을 통해서 역시 강 씨를 만나게 되고 아이를 건네주고 병원비 124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여성들도 대부분 원치 않은 임신을 하거나 입양을 알아보다가 이 알게 된 강 씨에게 아기를 넘겼습니다. 아이가 너무 소중한 시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또 나이들을 보면 물론 10대 또 있습니다만 36살, 그다음에 45살, 사실 요즘 난임, 불임 커플들도 너무 많은데 맞아요. 주변에서 고생 많습니다. 축복 같은 사실 임신인데 본인들에게는 약간 좀 이게 축복이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입양을 하려다가 이 브로커를 또 만나게 됐고 결정적으로 저는 가장 조금 아쉬운 부분이 돈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의 사실 핵심은 아이를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비난을 면치 못할 사안인 것 같은데 이 7명의 생모들한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좀 적용되는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아동 매매, 아동 유기, 방임 등 이러한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요. 네. 아동매매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요. 누구든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같은 법 71조에 보면 벌칙 규정도 나와 있는데요. 예. 이러한 위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진짜 입에 담기도 좀 불쾌합니다만 이러한 신생아 매매 사건을 보면 생모에게 돈을 주고 산 아기를 다른 이에게 더 큰 돈을 받고 되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사건도 좀 마찬가지인가요, 변호사님? 이게 직접 양육을 한 거라면 뭐 정식으로 입양을 거치는 좀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되팔았을까요, 아이를? 이게 조금 이번 사건 약간 특이한 점이 예. 있는데요. 일단 브로커 강 씨가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 생모들과 같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예. 근데 수사기관 관계자는 그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불법 입양을 하거나 예. 유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신들이 보호 양육해야 할 아동들을 넘겼지만은 예. 이 강모 씨가 실제 양육 의사를 가지고요. 예. 해당 아동들을 데려가서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7 아이를 키웠다는 얘기이네요. 그럼 아까 제가 여쭤본 것처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사오지 말고 정식으로 입양해도 되는데 왜 입양 절차 안 거치고 이렇게 아이를 헐값에 사온 겁니까? 아, 그렇죠.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입에 담기가 좀 그렇긴 네. 한데 이 브로커도 뭐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아직은 이제 정식으로 그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 이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이 정식 입양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그래서 서류 절차라거나 뭐 자격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거를 피하고 아이를 데려오고자 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도 그렇지. 좀 병원비를 좀 대납을 받고 아기를 건넨 생모 7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이 엄마들, 비정한 엄마들 형량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 이번 사건은 아동 매매에 해당할 수 있는 예. 상당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예. 특히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돈이나 병원비를 대납받고 신생아를 넘긴 것은 단순한 입양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아이를 가지고 일종의 거래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판결이 다소 가벼운 처벌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기의 생명이 단순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고요. 네. 하지만 역시 생모가 뭐 경제적 어려움이라거나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이루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네. 재판부도요. 아동 매매 방식을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유기 방임한 것은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도 네. 생모들이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대였거나 예. 20대 초반의 나이에 해당 아동들을 출산을 하거나 네. 혼외자로 아동을 출산하게 돼서 보살필 형편이 되지 못했고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법한 입양 절차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또한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이들이 모두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선처 탄원을 제기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 법원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감경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예.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게 철저히 아이의 입장이 아니라 예. 오로지 어른들의 사정, 어른들의 입장만을 반영된 판결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쨌든 뭔가 가족법에서의 부분은 자의 복리가 가장 우선되지 않습니까? 아직 말도 못하는 신생아가 뭔가 자신의 의사결정권 없이 뭔가 맞습니다.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이 상황은 너무나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라고 네,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는데 어른들의 사정을 과연 볼 것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좀 발생을 했을 때 아기를 매매한 부모들의 형량이 그리 무겁지 않았던 좀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케이스도 저는 조금 무겁진 않다고 보니 이게 자꾸 왜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걸까요? 혹시 그 영아 살해죄처럼 네. 일반 살해죄보다 네. 좀 아이기 때문에 감경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법 제정 시기에 조금 가만히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 사건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예. 이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에서 한 3년까지 예, 형이 예. 나왔었고요. 예. 이 친모의 경우에는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집행유예라는 것은 네.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요. 예. 사회 내에서 평상시처럼 생활하되 일정한 조건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형량 자체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돈이나 이제 병원비 대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넘기는 행위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어떤 인권 문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런 어떠한 거래 대상,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러한 아동 매매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말씀하셨던 영리 목적이 가미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처벌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고려된다고 해도요. 네. 어떤 체계적인 복지 지원과 법적 보호 장치가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고 키우기 싫으니까 사실은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버리는 행위와 거의 유사한데 저는 이 지금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가 인신매매지 않습니까? 어쨌든 맞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근데 인신매매는 더 크게 처벌을 하는데 성년을. 그렇죠. 근데 왜 대체 아동에 대한 매매가 더 형량이 낮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영아 살해죄처럼 일반 살해죄보다 영아 살해는 좀 적게 처벌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문 자체가 그러니까요. 인신매매도 성인을 인신매매했을 때는 무겁게 처벌을 하는데 아동에 대해서 매매를 했을 때는 심지어 이제 신생아인 아이를 매매했을 때는 적게 처벌한다? 어떤 부분이 과연 이게 가만히 돼서 감경돼서 처벌돼야 되는 것인지 부모가 그런 매매 행위를 하는 건데 네. 그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렇죠.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는 네,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이 예. 존속살해죄랑 요거에 관련해서 예. 분명히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저는 강력하게 형평성에 맞게 형을 같이 가중을 하든지 이 현행법의 이제 형량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저도 명확하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새로 태어난 생명이 더 소중할 수도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는 가중까지는 어렵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어떤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아 살해죄나 이런 아동 매매죄 관련돼서도 케이스별로 좀 세분화해서 입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드는 게 영아 살해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아주 부득이한 상황들 범죄 행위로 인해서 뭔가 아이가 탄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에서 영아 살해죄를 저는 사실은 반대입니다만 영아 살해죄를 좀 감경 처벌을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동 매매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이가 신생아가 선택조차 못하고 팔려다니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너무나 보육원이나 이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다거나 아니면 그냥 나 홀로 자란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전쟁 시대를 겪고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그럼 아동의 어떤 학대나 아동에 대한 어떤 학대나 방임, 유기, 그렇죠. 아동에 대한 인권 문제가 뭔가 더 업그레이드되고 개선되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이라거나 이제 고령의 이제 노인들을 배려해서 정책을 위반하는 것처럼 이제는 이러한 신생아들도 자기의 의사 표현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이렇게 가볍게 처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역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키워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키워드 만나볼까요? 반성문 100장. 선처를 구하는 반성문을 무려 100장이나 썼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의 항소심 공판 두 번째 변론이 어제 있었습니다. 김호중 씨 작년 11월에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사건의 파장은
상당했습니다. 당시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 먼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변호사님? 네, 김호중 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경이죠. 예. 서울 신사동 모처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가다가 이제 도주와 접촉사고를 냈죠. 네, 중앙선을 그렇죠. 넘어서.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 사고 수습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사고 이후에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를 하고요. 네. 김호중 씨는 운전은 물론 음주 사실까지 전부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17시간이 지난 뒤에 경찰에 출석해서 자신이 운전을 했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네. 또 사건 열흘 만에는 음주 사실 역시 털어놨습니다. 예. 이 김호중 씨가 사건 발생하고 17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한 이유에 대해서는요. 혹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네.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이 아니냐는 의혹도 네. 있었습니다. 김호중 씨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들에 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상이죠. 거기에 도주치상, 범인 도피 교사, 그 매니저 건 관련해서요.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됐고요. 검찰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기소 단계에서는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습니다. 네. 네. 그렇죠. 뭐. 검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에 이 김호중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네. 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의 생리학자가 개발한 공식인데요. 네. 음주 운전 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면은 운전 사고 당시에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공식을 활용해서요.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런데 김호중 씨가 사고 당시 도주를 했으니까 이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야 하는데 무려 17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정확한 수치 측정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기소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편의점 영상을 보면 술을 또 마시는 네. 영상이잖아요. 술을 사서. 그래서 캔맥주를 사는 뭐 영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독한 양주를 마셨을 거다. 만약에 내가 술타기를 할 거였으면 독한 양주를 마셨지 뭐 굳이 캔맥주를 마시냐. 이게 이제 항변 사항이거든요. 요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해 주셨던 위드마크 공식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위드마크 공식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하강기에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17시간 뒤에 경찰 조사를 왔단 말이에요. 그때 음주 측정을 했는데 빵빵빵이 나왔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음주 측정 수치가 있어야 거기서부터 역추산을 해가지고 17시간이나 뭔가 이렇게 반감기로 줄어들었다. 이걸 역추산해가지고 수치를 뽑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17시간 뒤에 왔기 때문에 수치 자체가 안 나오면 사실은 역추산 자체가 또 불가능하죠. 기준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기소조차 못하게 만들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어쨌든 특가법 위험운전 치상하고 도주 치상하고 범인 도피 교사 이런 부분으로 어쨌든 처벌을 받았어요. 네. 음주운전만으로 만약에 했다면 처벌이 수위가 많이 낮아졌을 음주운전만 되기는 어렵겠죠. 본인도 이미 나중에는 운전도 했고. 만약에 이게 김호중 씨가 그때 당시에 매니저한테 시킨다거나 그런 거 안 하시고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단속 당하고 그 자리에서 뭔가 구호 조치를 했다면 그러면 지금보다는 형량이 확실히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술타기 수법 저도 많이 뭐 보기도 했고 뭐 이렇게 얘기도 듣긴 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소주 한 병을 들이붓는다. 이런 술타기 수법 사실 많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음주운전 예. 적발자들이 예. 종종 시도하는 변명 중 하나입니다. 이제 예. 음주운전 사고를 낸 다음에 이제 음주 측정을 피한다거나 예. 아니면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작하기 위해서 음주를 더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수타기를 주장하는 이유가요. 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려면 사고 당시, 즉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그렇죠. 기준을 초과해야 되는데요. 예. 이 운전할 때는 술을 안 마셨다. 근데 네. 단속 당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술 그 이후에 마신 거다. 예. 라고 하다 보면 이게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시도를 하는데 시청자분들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 술타기 수법 있다. 나도 해봐야지. 이렇게 쉽사리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위드마크 공식이 있고요. 우리는 또 CCTV가 곳곳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술집 방문 내역을 숨길 수가 없고요. 네. 카드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위 주장임이 드러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법원에서 이 술타기 수법이 인정되지 않는 편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은 음주 측정 거부자랑 마찬가지로 네. 1년 이상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까 네. 이 가중 처벌 된다는 거 유념하셔서 이런 꼼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네. 술을 그러니까 단속 바로 직전에 마시는 건데 네. 음주 사고를 내고 집으로 도망을 가요. 네. 그 네, 집에서 그렇죠. 만약에 마시면 CCTV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 집에서 소주 네. 한 병을 먹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뭐 어떻게 소주를 이제 이것까지 우리가 이거를 노하우를 전수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냉장고에 보관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 말씀을 네, 드리면 안 될 것 그거는 같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편 좀 김호중 씨가 항소심이 좀 시작된 지난달에만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좀 법원에 제출을 했다고 알려져서 눈길을 끌었거든요. 변호사님, 반성문의 양, 수량 이게 좀 양형에 영향을 끼치는 건가요? 이제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 예. 보면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피해자들이 반성문을 도대체 몇 번 내야 되느냐, 도대체 맞아요. 몇 질문 장을 많이 써야 합니다. 되느냐, 탄원서는 몇 장을 써야 맞아요. 되느냐? 자필로 해야 되느냐, 뭐 예. 타이핑을 해도 되느냐 질문이 예. 많습니다. 예.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실 거는 그 예. 양에 비례해서 이 형량이 절대적으로 감안되는 거,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네. 진정성 있는 반성, 피해자에 대한 사과, 네. 그리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네. 모두 이루어져야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네.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진지한 반성이라는 형 예. 감경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화면 보시다시피 이 진지한 반성이라는 것은 범행을 인정한 경위, 즉 예. 이게 자수냐 밝혀진 거냐, 또는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했느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느냐, 즉 네. 뭐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뭐 차량을 매도했다거나 술을 끊었다거나 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네. 그래서 반성문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이 어느 정도 자신의 그 반성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은 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피고인의 반성문들이 그동안 많은 논란을 낳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무조건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대필업체까지 등장을 했죠. 아. 돈 주고 써주는 겁니다, 반성문을. 네. 그래서 이게 피고인의 진정성이라는 거, 반성의 진정성이라는 거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예. 하죠.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요, 사건 기록이나 증거를 검토하기도 너무 바쁜데 그렇죠. 피고인이 반성문을 너무 많이 내버리면 재판부 입장에서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그리고 네, 화면도 보시지만 예. 반성문을 많이 써서 판사가 감동했다는 걸 본 적이 없다. 예. 따라서 진정성이 보이도록 쓰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100장 쓸 시간에 이거를 좀 더 인텐스 있게 정말 진정성을 담아서 진실성 있게 한자 한자 눌러서 한 5장 정도 쓰면 더 좋은 네. 거 아닐까? 네, 양이 뭐 몇십 장이 중요한 건 아니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성스럽게 예. 자기의 뭐 성장 환경이라거나 네. 그 피해자의 뭐 실제 심정이라거나 예. 그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맞아요. 가족들에 대한 심정에 대해서 자기가 절절히 느끼고 반성한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도 그 글 안에도 마음 같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판사님들이나 뭐 법조인들도 보면 바로바로 아 이건 진정성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이런 거 좀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피고인 중에 네. 반성을 한다 그리고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서 공탁을 했다. 근데 법정에 나가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게 네. 어떻게 반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판사님들이 과연 뭐 전혀 받아들이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약간 좀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뭔가 아까 대필을
대필 업체를 쓴다는 그 행위 자체가 네. 진지한 반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건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사기 행위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가 밝혀졌을 때 이게 감형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찌됐든 시간을 들여서 피해자에 대한 고민도 해줬고 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노력해봤고 네. 그 다음에 반성도 해봤고 네. 탄원서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했으니까 당연히 감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피고인들은 아니죠. 네. 문제가 좀 있는 네. 거죠. 너가 했으니까 감형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떠한 전반적인 노력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재판부에서 이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라고 있고 어느 정도 이걸 참작해 줘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지 네. 내가 한 노력을 무조건 감안해라 이러한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두 번째 생생 키워드 마무리하고 세 번째 마지막 생생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생생 키워드는요. 생계형 절도.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이 좀 지속이 되면서 생계형 절도 범죄가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50대 여성이 투병 중인 자식을 위해서 마트에서 소고기를 훔쳤다가 걸린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또 이것도 안타까운 사건 사고인데요. 예.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의 한 마트에서 예. 50대 여성이 자신의 가방에다가 예. 한 5만 원 예. 상당의 소고기를 몰래 담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이 여성은 마땅한 직업이 없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자식이 암투병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식에게 먹이기 위해서 소고기를 훔친 것이라고 진술을 했는데 이 여성은 동종 전과도 없고요. 피해를 모두 변상을 해서 직결심판에서 감경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생활고가 좀 절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내와 먹기 위해서 단팥빵을 훔친 70대 노인의 사연도 이슈가 됐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뭔가 이걸 자꾸 그냥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가와 사회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회 그렇죠.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이 사연 70대 노인 단팥빵을 훔쳤거든요. 안 해주려고. 네,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제 복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지난해 11월에 78살 노인이 한 개에 2,000원짜리입니다. 단팥빵 2개를 훔치다가 붙잡혔는데 합쳐서 4,000원이요? 네. 10년 전부터 뇌경색을 앓아온 노인은 아내와 단둘이 지내면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요. 지난 1월에는 77살 여성이 빌라 복도에 놓여있던 가방 3개, 옷가방이죠. 3개를 훔쳤는데요. 버리는 물건인 줄 알고 고물상에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다고 하십니다. 경찰은 이들이 이제 생활고에 시달려 왔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감경 처분을 내렸는데 이러한 생활비 마련을 위한 절도가 고령의 노인들에게만 한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난 2월에는요. 전국의 숙박업소에서 컴퓨터 38대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녀가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요, 지난 1월까지 전국 숙박업소를 다니면서 이제 컴퓨터 설치되어 있죠. 38대를 21차례에 걸쳐서 훔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20대뿐만 아니라 10대도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남원에서는요, 이제 문이 이제 잠기지 않은 열려있는 차량을 물색해서 23차례에 걸쳐 3,400만 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10대 6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때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 지금 컴퓨터 38대 훔친 친구들하고 특히 3,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10대는 사실 생활비 명목으로 훔쳤다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아까 좀 그 단팥빵하고
암투병 중인 자식을 위해서 소고기를 네. 훔쳤다라는 네. 부분하고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다르게 보이는데 물론 네. 뭐 어떤 범죄 행위가 경중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약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생경 범죄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네. 두 가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생경 범죄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이 서민들의 생경 범죄. 네. 저는 사실 이제 그 두 분이 뭐 기초생활수급자였는지 이런 네. 부분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보입니다만 아이에게 뭐 소고기를 사주거나 단팥빵을 샀다거나 이런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만약에 단팥빵 2개를 훔쳤다 네. 혹은 아니면 소고기 5만 원어치를 훔쳤다라고 한다면 사회 구조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손길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이 생계형 범죄가 실제로 얼마나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네, 그래서 통계치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예. 2023년 발생한 절도 범죄가 10만여 건 중에 예. 생활비 마련으로 인한 건수는 13,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예. 지난 2022년이나 2021년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예. 한 경찰학부 교수는 이 생계형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아니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적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생계형 범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알선해주는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부분의 사건들이 대부분 또 지방 소도시들에 많이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도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어떤 사회복지제도의 정책적 측면에서 뭔가 소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소액의 좀 생계형 범죄인 경우에 직결 심판에서 좀 강경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생활비 마련이 한 13% 정도 전체 절도 중에 어찌됐든 1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게 사실 형평성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왜 이 사람들만 감경 처벌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있거든요. 이런 좀 저도 사실은 이제 경찰서에 생계형 절도 관련된 부분 경미심사위원회 이런 데 또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이런 위원도 했었고 했는데 이걸 무조건 형사처벌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게 훈방 조치도 좀 과거에는 좀 많이 됐었는데 요즘은 또 워낙에 법이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훈방 조치도 좀 잘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이런 거 관련해서 변호사님 의견은 이게 그래도 법이라는 게 맞는 아니니까 인간미가 좀 들어가야 된다. 사회복지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된다. 양형에 좀 뭔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법은 어쨌든 엄격해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잘 지켜져야 될 것 같다. 어느 쪽 의견이 조금 더 있으십니까? 저도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랑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절도 범죄랑 똑같이 취급하기에는 뭐 2,000원짜리 단팥빵 2개, 뭐 소고기 조금 절도해서 자식을 먹이기 위한 이런 거를 똑같이 절도다. 그러니까 강력 처벌한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국민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죠. 그래서 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원칙처럼 절도는 절도지만 절도 내부에서도 어떤 고의성을 가진 악랄한 절도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는 죄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사회복지적인 정책이나 제도로서 포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범죄 경위라거나 피해 규모나 이런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어떤 정책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었던 케이스 중에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앞에 마트에 라면 2개를 훔쳐서 하나도 아닙니다. 2개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2 봉지를 훔쳐서 집에 가서 허겁지겁 먹었어요. 아이가.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과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또 이제 그게 사실은 한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또 능력이
뭐 결여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 정가가 계속 누적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었던 케이스 중에 매일같이 국밥집을 찾아다니면서 50 몇 회 네. 이렇게 국밥집마다 외상 한마디로 네, 네. 지불을 못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런 경우들도 또 봤습니다. 그게 상습 절도로 결국은 처벌을 하게 되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다 그 네.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케이스는 이제 수십 건에 이른다기보다는 그거는 네. 이제 본인이 조금 만약에 몸을 사용하기가 음. 힘들지 않은 상태라면 어느 네. 정도는 일을 하면서 그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여러 네. 정황들과 환경들과 상황들을 네. 좀 고려해서 네. 처벌 수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생계형 범죄라는 것에 대한 기준과 어떤 범위를 정확히 하고요. 예. 개념 정리를 통해서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도 어쨌든 뭔가 생계형 범죄라는 좀 기준이 네. 명확하게 좀 마련될 맞습니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 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사건 사고,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판검사 가족 신상까지 턴다. 선 넘은 좌표 찍기입니다. 탄핵 탄반 집회로 전국 곳곳이 좀 들끓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그렇습니다. 무차별적인 비난과 조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판검사 신상, 가족 신상까지 공개되면서 이른바 좌표 찍기가 선을 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귀현 판사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사진과 함께 네. 재판사의 계정을 팔로우한 목록을 예.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일파만파 확산됐습니다. 예. 게시물에는 재판사의 것으로 추정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계정도 담겨 있었으며 예. 이제 판사 탄핵도 가야 된다와 같은 주장과 일방적인 네. 비난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인용 이후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예. 탄핵 찬성 측에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지지자들은요. 예. 심 총장의 자녀의 인스타그램에서 전 직장 경력, 사진, 과거, 작성글들을 공유하면서 점심 메뉴부터 일기장까지 다 털자. 이런 가정에서 자랐으니 안 봐도 뻔하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요. 예,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요 집중적으로 공격하던 탄핵 반대 측은 최근에는 다른 헌법재판관과 그 가족들의 신상 털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을 하니까 헌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개개인의 파묘다. 이게 이제 온라인 용어인데요. 예. 무덤을 파헤치듯 과거 행적을 캐내는 행위를 파묘라고 지칭을 하는데 예. 가족들의 신상, 거주지, 과거 활동 이력을 무차별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시대가 된 것이 편리성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들도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에 입건됐죠, 이 유튜버? 네, 맞습니다. 예. 네, 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등을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서요 살인 예고글을 올린 유튜버가 경찰에 추가 입건됐습니다. 예.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유튜버 유모 씨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해서 지난 14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유 씨는 문 권한 대행을 살해한 뒤에 나도 죽을 거다. 라는 네. 글을 온라인에 올려서 협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문행배가 이상한 짓을 할 시에는 변장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유 씨는 이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경찰은 이 유 씨의 사건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병합해서 통합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요. 실제로 14일에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 씨는 16일에도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폭력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찬반 진영의 사이버 전쟁 또한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상 털기와 좌표 찍기, 그다음에 조리돌림의 타겟이 일반 시민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탄핵 찬성의 의견을 적은 SNS 계정 무려 1000여 개를 목록화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수집하고 정리하는 열의도 대단한 건데 예.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서 어떤 발언을 한 대학생이라거나 예. 언론 매체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교수라거나 이 대상을 확대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한 이용자는 이 시국 선언에 참여한 대학생의 SNS를 파묘했다 이러면서 예. 페이스북 주소를 공유했고요. 무려 280명의 추천을 받은 이 글에는요. 해당 대학생을 인신공격하는 악성 댓글도 여러 개 달렸습니다. 이런 어떤 꼬리표 달기, 주홍글씨 하는 게 중세시대 마녀씨 사냥과 뭐 크게 다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좀 명예훼손 혐의가 좀 적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요.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있으면 네.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더 중한 처벌이 됩니다. 네. 또한 지금 화면 보시다시피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정보통신망법이죠. 네. 제70조에 따르면요. 네.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예. 이제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 허위 사실이다라고 하면 더 가중 처벌되죠.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뭐 오프라인에서 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되고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좀 식당 주인의 정치 성향을 추정해서 지도에 표시한 탄핵 찬성, 그다음에 반대 식당 지도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좀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가 이런 걸 좀 지금 나오고 있네요. 헌재에 네. 탄핵 찬성 반대하는 식당 지도. 야, 탄핵에 동조하는 헌재 앞 음식점은 가지 맙시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대체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요. 예. 저는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는지 그 기발함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까 보신 것처럼 해당 글에는요. 식당 위치와 함께 주인의 정치적 성향을 추정한 근거 등이 포함이 됩니다. 예. 이런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이 퍼지면서 애꿎은 피해자만 자꾸 발생을 합니다. 예. 18일 오전 한경닷컴이 만난 탄핵 찬반 식당 지도. 이 예. 속의 매장 점주들은 정말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해당 매장들의 카카오 맵 리뷰에는요. 1점대 굉장히 낮은 점수거든요. 네. 벌점과 함께 비방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네. 약 2,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쓴이는요. 예.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식당 점주는 탄핵 관련 시위에 참석했다. 네. 또는 이 식당 점주는 시위 참석자들에게 욕설을 했다. 이런 네. 주장이 담긴 게시글을 식당 위치를 담은 지도와 함께 올렸습니다. 예. 해당 매장들의 카카오맵 리뷰에는요. 이제 막 네. 비방글들이 올라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욕설했습니까? 시위 참석했다고요? 시위하는 사람 조정하는 게 사람인가요? 계엄 찬성하는 맛? 중국인한테 탄압하세요. 이런 식의 비방글들이 게재됐는데요. 예. 사실 여부는 분명히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련 게시글과 지도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어서요. 일부 매장은 평소에는 4점에서 5점의 높은 별점을 유지했었는데 게시글이 공개된 이후에는 1점대 리뷰가 급증했습니다. 이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요. 네. 이 한경닷컴이랑 만나서 자신이 탄핵 관련 시위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허위 사실이고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요. 매우 조용한 가게였는데 카카오맵 리뷰 점수도 원래 높았는데 앞으로 매출에 영향이 미칠까 봐 염려스럽다고 호소했어요. 네. 이 그럴 만한 게 저희도 어떤 식당을 갈 때, 예. 맛집을 찾아갈 때 그쵸. 이제
리뷰를 좀 보고 리뷰를 가지 보고 않습니까? 별점을 봅니다. 그래서 네. 뭐 4.5점 이런 때를 가지 점수가 너무 낮으면 조금 꺼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뭐 새로 가는 장소에서 별점이 좀 낮다 그러면 좀 우선은 좀 꺼려지는 부분인데 그렇죠. 별점 그래서, 폭탄 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런 허위사실 유포로 좀 경제적 손실이 좀 날 것 같아요. 혹시 네. 업무상 방해죄 이런 거 좀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이 별점 테러가 있으면 매출이나 가게 이미지에 타격이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고의적으로요,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면 예. 업무 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가능하죠. 예, 예. 형법상 업무 방해죄는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예. 위계 또는 위력으로 네.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예.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화면 보시다시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예.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이런 허위 리뷰나 악성 루머로 피해를 보면 예. 당연히 신고를 하고 피해 회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이제 법적 절차에 대한 부담이나 예.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예, 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오프라인에 이어서 온라인까지 좀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분열되어 있구나라는 안타까움이 좀 가득한데요. 이런 어떤 여론몰이 방지에 좀 충분한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볼까요? 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빠입니다. 뭔가 정말 비정한 아빠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서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이유로 11살짜리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겁니까, 변호사님? 이 아버지는 지난 1월 16일요. 예.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예.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좀 기소됐습니다. 왜 때린 거냐고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남성은요. 예.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기를 예.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을 했어요. 아니 그렇다고 야구방망이로 때리나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이제 숨진 아이가 진술할 예. 수 있는 기회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진술에 저희가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예. 훈계를 하려고 야구방망이로 아이를 때렸다고 하는데 예. 얼마나 때렸으면 아이가 사망에까지 이르렀을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아니 자신의 자녀인데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훈계하는 것도 뭐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만 야구방망이로 때렸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이가. 아동 학대 살해 혐의가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찰은 이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이 남성에게 적용할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 제4조 제1항의 아동학대 살해가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의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살해라는 거는 살인의 고의가 있을 때 인정이 되는 네. 거고요. 치사라는 거는 살인의 고의는 없고 살인의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지난 18일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해서 뭔가 결과적 가중범인 그냥 치사로 뭔가 형량을 줄이려는 그런 태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측에서 아내를 좀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감경받으려고 그런 걸까요? 왜 그랬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밝힌 바로는요. 예. 이 피고인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예. 평소 이 증인, 아내와 피해자와의 관계라거나 아니면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집안 분위기 등을 파악해서 어떤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피고인의 40대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와이프를 이렇게 불렀다는 게 사망한 아이의 친모인 아내도 뭔가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사 대상이 됐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사망한 게 집안
내부에서 집안에서 그렇죠.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직접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피고인의 아내도 같이 집안에 있었으니까 어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형사 입건하고요. 이 남편인 피고인의 범행을 방조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될지 좀 결론 귀추가 주목됩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범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범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